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조선시대 당파 싸움에 칼바람이 온 나라를 휘감던 어느 시린 겨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로 존경받던 대제학 이판서의 집안에 멸문지화의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적의 누명을 쓴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형장으로 끌려갔고, 화려하던 기와집은 하루아침에 봉인되어 정막만 감돌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이 판서의 부인 한 씨는 7살 난 어린 아들 명성이의 손등을 으스러지게 꽉 잡았습니다. 담장을 넘어 도망치며 부인은 차가운 눈발을 향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 우리 가문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줄 마지막 핏줄을 내 손으로 끊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떠돌던 한 씨 부인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뜻밖에도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집인 설화각 앞이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검댕을 칠한 부인의 몰골은 영락 없는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부인은 망설임 없이 설화각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수 기생 앞에 어린 명성이를 무정하게 밀쳐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머슴으로 받으시오. 은전 3푼이면 좋카오. 행수 기생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씨 부인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몰골이라 해도 그 말투와 기계는 예사롭지 않았기에 기구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을 이런 천한 곳에, 그것도 고작 은전 3푼에 팔겠다는 말에 혀를 찼습니다. 부인 보아하니 양반과 여식 같은데 제 자식을 이런 기생집 머슴으로 넘기겠다는 게요.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던 어린 명성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싫어요. 저 여기서 일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어머니, 제발 집에 가요. 아이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한 씨 부인의 눈빛은 북풍한 설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고요한 설화각 마당에 찰싹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 정신 차려라. 이제 너는 대제학의 아들이 아니라 이 집의 비천한 종놈이다. 내 아비는 역적이 되어 죽었고 너를 거둘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니 여기서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며 목숨이나 부지해라. 다시는 나를 찾지도 말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은전 3푼을 낚아챈 한 씨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설화각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버선발로 쫓아 나와 대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목 놓아 불렀지만 부인은 길가에 침을 뱉으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을 팔아넘긴 돈 3푼을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슬픔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한 씨 부인을 볼 때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며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산속 무덤가 근처에 거적대기를 치고 살며 남의 집 빨래나 날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기생집 심부름을 나온 아들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녀는 아들을 모르는 사람 대하듯 냉대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명성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가다 길가에서 나무를 캐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주인의 매질에 멍투성이었고 작은 손은 동상에 걸려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를 맞고 잠도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잡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들의 애절한 호소에 한씨 부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아들의 물동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고작 그만한 일로 징징대다니. 물 하나 제대로 못 지면서 무슨 공부 타령이냐. 주인의 매가 무서우면 더 기민하게 움직여라.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니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라. 쏟아진 물에 젖은 채 명성이는 길바닥에서 꺼느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명성이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증오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린 어머니, 나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하는 저 여자를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하필 기생집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당시 관청의 포졸들은 역적의 핏줄을 찾기 위해 온 산속과 절간, 먼 친척 집을 이 잡듯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사대부 집안의 도련님이 기생집, 무억대기로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시끄러우며 가장 무시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한씨 부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받은 은전세푸는 그녀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 돈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밤 산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낡은 책들을 한 권씩 몰래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도 혹여나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애틋한 관계를 의심의 관가에 고발할까봐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17 청년이 된 명성이는 낮에는 마당을 쓸고 밤에는 기생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독하게 버텼습니다. 기생집에 드나드는 선비들이 버리고 간 파지들을 모아 그를 익혔고 밤마다 몰래 달빛 아래서 마당 흙바닥에 글씨를 쓰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버린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기어이 살아남아 당신 앞에 어떻게 서는지 꼭 지켜보십시오. 그는 매일 밤 이를 갈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성이는 설화각 뒷담 너머로 누군가 매일 밤 책꾸러미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길 잃은 서생의 실수인 줄 알았으나 그 안에는 명성이가 그토록 갈구하던 과거 시험의 필독서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굴까? 대체 누가 천하머슴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걸까? 명성이는 밤을 새워 그 정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다리를 절며 다가온 사람은 바로 자신을 기생집에 팔아넘겼던 그 비정한 어머니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명성이는 배신감과 의욕이 뒤섞인 목소리로 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나를 짐승처럼 팔아넘기고 이제 와서 이런 책 몇 권으로 속죄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제 동정심이라도 사고 싶으신 건가요? 한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 놈이 그를 익혀 출세를 해야 내가 예전에 받은 은전세 푼을 이자로 쳐서 비싸게 받을 것 아니냐. 죽지 말고 살아서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다오.
그 전까진 죽어도 죽지 마라. 부인은 매정하게 말을 내뱉고는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명성이는 보았습니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책장 구석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날품팔이를 하며 손마디가 터져가며 모은 돈으로 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아픈 책이었습니다. 명성이는 어머니가 사라진 어둠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 한 구석에 원인 모를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책꾸러미를 흙 묻은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책장에 묻은 핏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그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비정한 어미의 욕심이 아니라 가문의 멸명 속에서 홀로 아들을 지켜내려 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이제 명성이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생집 머슴이라는 비천한 신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아니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만들어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등잔불을 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숨기고 있던 한씨 부인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새벽 공기에 흩어지고 두 사람의 기구한 운명은 이제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무정히 흘러 어느덧 명성이 한양으로 떠나 과거 시험을 치러야 할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생집 머슴으로 살며 어깨너머로 익힌 글이라 해도 명성의 천재성은 이미 설화각을 드나드는 콧대 높은 선비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괴나리보찜에 넣을 며칠분의 미숫가루는커녕 집신 한 켤레 새로 살 돈조차 없는 비천한 머슴의 처지였지요. 명성은 밤마다 마당을 쓸며 저 멀리 보이는 산기슭을 응시했습니다. 나를 버린 비정한 어머니, 나를 은전세푼에 팔아넘기고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던 그 독한 여인. 명성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퍼런 증오의 칼날이 서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담 너머로 책을 던져주던 어머니의 떨리던 손길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나를 돈줄로만 생각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 모진 말들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 무렵 산 아래 개울가에서는 한 노파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남의 집 빨래를 한 짐씩 해 나르는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손마디는 이미 동상에 걸려 보라색으로 부어올랐고 갈라진 틈 사이로는 진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빨래를 다 해야 우리 명성이 집신 한 켤레라도 사신기지. 이 험한 일을 한 달을 더 채워야 우리 아들 한양 가는 길에 고기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이지. 부인의 머릿속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품속 깊숙이 소중하게 갈무리해 두었던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멸문당하던 날 친정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주셨던 옥비녀였습니다. 대제학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나중에 죽어서 조상님들을 뵐 때 가져가려 했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옥비녀를 들고 고을의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주인은 꾀죄죄한 노파가 내민 귀한 물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작물 아니냐며 몰아세우는 주인의 멸시 속에서도 부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고작은전 몇 푼의 비녀를 넘기며 부인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조상님들, 이 못난 여인을 용서하십시오. 비녀는 지키지 못했으나 우리 가문의 핏줄은 기어이 살려내겠나이다. 이 돈이 우리 아들의 발등을 지키고 우리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드디어 명성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설화각의 행수 기생은 명성을 조용히 불러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 몇 푼과 정성껏 말린 미숫가루, 그리고 튼튼하게 삶은 가죽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성은 깜짝 놀라 행수 기생을 쳐다봤습니다. 이 천한 머슴에게 어찌 이런 과한 은혜를 베푸시느냐? 묻는 아들에게 행수 기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이 돈은 내 어머니가 10년 동안 품팔이를 하고 자신의 마지막 비녀까지 팔아 마련한 것이니라. 나보고는 절대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그 피눈물 섞인 돈의 내력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내 입을 연다. 명성아,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신 게야. 명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머니를 쥐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정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 나를 팔아넘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10년 넘게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 나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 명성은 그 길로 산기슭에 오막살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찬바람이 폐부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막살이 앞에 도착했을 때 명성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처절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어머니의 실루엣은 너무나 작고 왜소했습니다. 10년 전 당당하던 대제학 부인의 기품은 간데없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 뼈와 살을 다 내어준 늙고 병든 노파의 그림자만이 벽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낮은 읊조림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명성아, 내일이면 드디어 한양으로 떠나겠구나. 이 애미가 너를 짐승처럼 팔아넘긴 죄, 저승에 가서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부디 너만은 보란 듯이 성공하여 이 땅의 억울한 원혼들을 달래주려무나. 내가 너를 모질게 대한 것은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함이었고 너를 외면한 것은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단다. 부디 나를 원망하고 그 원망을 힘삼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라. 내 걱정은 말고 그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명성은 문 밖에서 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독하게 지켜온 이 비밀을 자신이 지금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었다면 나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당당히 성공하여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성은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쯤 명성은 산마루 바위 위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찬바람에 치맛자락이 휘날리는 줄도 모르고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여인,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명성은 그쪽을 향해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오히려 더 거세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파는 전세 푼이 당신이 버린 아들의 눈물이 어떻게 조선의 하늘을 뒤흔드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증오가 아닌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거지 몰골을 한 명성에게 가혹했습니다. 주막에서는 머슴이라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 산길에서는 산적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명성은 품속의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옥비녀가 변한 이 은전들, 어머니의 갈라진 손마디가 만들어준 이 미숫가루, 이것들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 그 자체였습니다. 길 위에서 명성은 수많은 선비와 양반 자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비단옷을 걸치고 노비를 대동한 채 거드름을 피우며 명성을 비웃었습니다. 이복에 저 거지 꼴을 좀 보게나. 저런 천출이 감히 과거를 보겠다고 한양으로 가다니 세상이 말세로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명성은 묵묵히 흘길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비단옷을 입고 글을 읽을 때 나는 기생집 마루를 닦으며 뼈에 글자를 새겼다. 당신들이 부모의 권세로 길을 닦을 때 나는 어머니의 피눈물로 길을 냈노라고 속으로 외치며 말입니다. 그렇게 보름을 걸어 드디어 한양의 숭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아래 선 명성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산속 오막살이에서 떨고 있을 어머니의 운명까지 결정될 것입니다. 명성은 보찜 속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겨주셨던 가문의 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비정한 연극이 끝나는 날,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대제하게 당당한 안주인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명성은 성문 안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뒤로 저 멀리 고향 산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조선의 심장 한양의 공기는 고향 산골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숭례문을 통과해 들어선 도성은 화려한 기와 지붕과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지만 그 거대한 활기 속에서 명성이 기댈 곳이라곤 품속에 품은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은전 몇 푼뿐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둔 한양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내로라 하는 선비들의 기세로 터져 나갈 듯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종자들을 거느린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해지고 구멍난 무명옷을 걸친 명성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인 경복궁 흥례문 앞은 그야말로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명성이 시험장 안으로 발을 들이려 하자 입구를 지키던 수문장과 하급 관리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복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는가. 아무리 과거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 자네 같은 머슴꼴을 한 자가 들어올 곳이 아니네. 당장 물러나게. 관리의 서슬퍼런 호통에 주변에 서 있던 양반 자제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보아하니 기생집 물지개나 지게 생긴 놈이 공자왈, 맹자왈을 하겠다니 조선의 국군이 다 했구나 하며 말입니다. 명성은 그들의 조롱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품속에서 설화가 행수 기생이 써준 증명서와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낡은 붓한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소인은 대제하기 판서 가문의 자손이었으나 지금은 처지가 일이 되었을 뿐입니다. 학문에는 신분이 없으며
국왕 전하께서는 인재를 찾으신다 들었습니다. 어찌 겉모습만 보고 앞길을 막으십니까? 명성의 목소리에는 10년 세월 기생집 바닥을 닦으며 다져온 서슬퍼런 도끼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그의 기계에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길을 내주었습니다. 시험장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은 명성의 주변으로는 차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주변 선비들은 그와 닿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자리를 멀찍이 떼어 앉았지요. 명성은 등잔불 아래서 흙바닥에 글씨를 쓰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던져주던 핏자국 묻은 책들의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먹을 갈아붓을 적시는 그의 손길은 떨림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드디어 북소리와 함께 시제스 T가 적힌 커다란 게시판이 높이 걸렸습니다. 이번 과거의 주제는 진정한 충종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선비들은 정형화된 성리학의 구절들을 떠올리며 일사불란하게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한참 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아버지와 자식을 기생집에 팔아넘기면서까지 가문의 대를 이으려 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명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충이란 임금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이름을 지우고 오욕 속에서 살아남는 그 처절한 생존 또한 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명성은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배제했습니다. 대신 기생집 머슴으로 살며 보아온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가문의 멸문 속에서 피어난 어머니의 독한 사랑을 충이라는 단어에 녹여냈습니다. 충은 하늘 위에 있는 높은 관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옷을 입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인간의 도리라는 그의 문장은 종이 위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3칸, 4칸을 채울 때 명성은 단 한 장의 종이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권실주연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 명성의 눈앞에 한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의 총감독관이자 과거 아버지의 직이었던 대감이었지요. 그는 명성의 글을 읽고는 안경 너머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 글을 쓴 자가 정녕 자네인가? 대감의 물음에 명성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은 명성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 판서의 기계가 살아있었구나. 아니, 그보다 더 독하고 깊은 것이 이 글에 담겨 있네.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살리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발표 날 한양도성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방방내 팡방리를 알리는 우렁찬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침내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이명성, 기생집 머슴 출신, 역적의 자손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이름이 조선 천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성은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임금이 하사한 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양을 떠나 고향 산골 오막살이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향 마을의 산마루에는 한 노파가 정성껏 마련한 제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급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으나 남편의 묘소 앞에 앉아 조용히 술을 올렸습니다. 대감, 드디어 우리 아들이 한양에 당도했을 시간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기생집에 팔고 짐승처럼 키웠으니 조상님들 뵐 낯이 없으나 부디 오늘만은 그 아이의 앞길을 지켜주소서. 부인의 목소리는
심한 기침과 함께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수건에는 붉은 선혈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전령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 판서댁 명성 도련님이 장원급제를 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기생집 머슴이 그 비정한 한씨 부인의 아들이 정승 판서가 될 장원급제자란 말인가.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산속 오막사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사람들의 축하 소리를 듣고도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홀로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명성아, 장하구나. 정말 장하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만 부인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제 아들이 어사화를 쓰고 돌아오면 자신을 팔아넘긴 이 어미를 향해 어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아들이 가져올 영광보다 아들의 가슴에 심어준 증오의 크기가 더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양에서는 명성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했습니다. 어찌 역적의 자손이자 머슴 출신에게 장원을 줄 수 있느냐며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신부는 껍데기에 불과하나 그가 쓴 글에 담긴 백성을 향한 마음은 진실이다. 나는 조선을 위해 이런 독한 인재가 필요하다. 임금의 비호 아래 명성은 당당히 사헌부 지평의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이제 명성은 말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길을 지날 때마다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명성의 눈에는 그 어떤 환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멀리 산기슭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니 어쩌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을 그 작고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어른거렸습니다. 명성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말해서 내려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수행원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으리, 어찌 행차를 멈추십니까? 명성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내가 은전세푼에 팔려갔던 그 길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명성의 행차를 보기 위해 길가에 늘어섰습니다. 저기 보게, 기생집 머슴 명성이가 어사화를 썼네. 하지만 명성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서 멈춰 서더니 관과 포졸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당장 산속 오막사리로 가서 나를 판 여인 한씨를 체포해 오너라.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 전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마을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금이 환영한 아들이 제 어미를 관가로 끌고 가려 하다니. 고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명성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포졸들이 산으로 뛰어 올라갔고 잠시 후 누더기를 걸치고 수척해진 한씨 부인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20년 만에 정식으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고관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죄인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성은 어머니를 향해 서슬퍼런 칼날 같은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20년 전 나를 은전세푼에 팔아넘긴 그 비정한 여인이 당신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몸을 가누며 아들의 발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기막힌 모자의 대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고 표정은 마치 돌을 깎아 만든 듯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애미라지만 정승 판서가 될 아들이 어찌 저리 가혹하게 다룬단 말인가. 아니지. 저 여자가 아들을 기생집에 팔아넘긴 걸 생각하면 저것도 모자라지. 저마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출렁였으나 명성이 입을 여는 순간 사방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죄인 한 씨는 고개를 들라. 명성의 목소리는 관가 마당의 담벼락을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한 씨 부인은 떨리는 몸을 가누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눈부시게 고왔던 대제학의 안주인은 간데없고 세월의 풍파에 깊게 팬 주름과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명성은 품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설화각에서 작성된 노비 매매 문서였습니다. 여기 적힌 은전 3푼. 당신이 내 목숨값으로 받아 챙긴 그 돈 때문에 나는 20년 동안 사람의 이름 대신 머슴이라는 낙인으로 살아야 했다. 어머니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고 당신의 모진 매질과 조롱 속에 나는 매일 밤 죽음을 꿈꿨다. 자, 이제 말해보라. 그 돈 3푼으로 당신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명성의 일갈의 한씨 부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화려한 관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그 모습에 명성은 더욱 분노하며 곁에 있던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설화각의 행수 기생을 이 자리로 끌어오라. 저 여자가 숨긴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잠시 후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행수 기생이 관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은 한씨 부인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성은 그녀를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행수, 말해보라. 저 여자가 아들을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지난 20년간 저 여자가 내 눈을 피해 어떤 이득을 챙겼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라. 행수 기생은 명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참으로 무지하십니다. 나으리가 장원급제를 하셨다기에 대단한 해안을 가지신 줄 알았으나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피눈물은 보지 못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행수 기생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내 명성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한씨 부인이 지난 20년간 기록해온 가계부였습니다. 명성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전 3푼 아들의 노잣돈으로 쓰기 위해 전당포에 맡김. 품팔이 닷새 명성이 글 공부할 바지 한 묶음을 삼. 얼음빨래 열을 명성이 겨울버선을 마련하기 위해 숯을 삼. 장부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아들을 판 돈 3푼은 단 한 푼도 그녀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에 자신의 피땀 어린 노동력을 더해 매달 관가 하급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명성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이유, 그것은 바로 역적. 이 판서의 자손 명성이 살아있음을 관보에서 지워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나으리가 기생집 머슴으로 숨어 지내며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포졸들이 나으리를 찾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 어머니가 매달 자신의 살점을 떼어
파라 관리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나으리가 아침마다 먹던 미음 한 그릇, 밤마다 읽던 책. 한 권 중 저 어머니의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행수 기생의 목소리가 관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 명성의 손에서 장부가 툭 떨어졌습니다. 명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제야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명성아, 이제는 다 잊어라. 내가 이 나라의 관리가 되었으니 이제 이 애미의 죄는 이쯤에서 묻어두거라.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하며 독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 믿었다. 부디 나를 원망하고 너의 길을 가거라. 명성은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이 흙바닥에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어머니의 꽁꽁 묶인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이 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명성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지만 한씨 부인은 오히려 포승줄을 뒤로 감추며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아니다. 나으리는 이제 이 나라의 공직자입니다. 죄인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어서 저를 처벌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나으리의 장래에 흠집이 남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되어 죽음으로 사라져야만 역적의 아들이자 머슴 출신이라는 아들의 과거가 완전히 덮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성은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신의를 지키고 충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 아니십니까? 진정한 충은 부모의 희생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세상에 알려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명성은 그 자리에서 어사화를 벗어 던지고 관가 마당의 흙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씨 부인을 비정한 애미라 욕하며 침을 뱉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노인들은 도포 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을 수령 또한 이 기막힌 사연에 감복하여 명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평 나으리,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를 대신한 성녀입니다. 어찌 이 여인을 벌하겠습니까? 그러나 한씨 부인의 안색은 급격히 창백해져 갔습니다. 긴 세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한 탓에 그녀의 기력은 이미 다 타버린 촛불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성공하여 자신의 앞에 선 것을 본 순간 20년을 지탱해온 긴장감이 일시에 풀려버린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아들의 품속으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명성아, 이제 됐다. 내 눈에 너의 어사화가 보이고 내 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향기가 나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은전세푼, 그 돈이 너를 정승으로 만들었으니 나는 참으로 남는 장사를 했지 않느냐. 어머니의 농담 같은 유언에 명성은 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명성은 어머니를 업고 자신이 10년 동안 머슴으로 살았던 설화각이 아닌 예전 가문의 당당한 집터였던 곳으로 달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되었으나 그곳에서 어머니를 다시 안주인으로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명성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제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 비단옷을 준비했습니다.
고기 국밥도 매일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밤하늘에 매정한 달빛만 가득한 가운데 명성의 통곡 소리가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밀어내야만 했던 모자. 이제 진실은 밝혀졌으나 이별의 그림자는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명성의 손등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관가 마당에서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고을 전체는 뉘우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한씨 부인을 향해 비정한 애미라며 돌을 던졌던 이들은 저마다 정성껏 달인 약탕기와 쌀자루를 들고 폐허가 된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손수 장작을 패고 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명성은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밤새도록 불을 켰습니다. 아들이 입혀드린 비단옷이 무색할 만큼 어머니의 몸은 이미 삭을 대로 사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정작 본인은 하루 한 끼 미음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혼수 상태 속에서도 간간히 신음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성아, 도망쳐라. 포졸들이 온다. 내 새끼,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에 명성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조차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명성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그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의 방패가 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눈을 좀 떠보세요. 저에게 명성아 하고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새벽녘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번질 때쯤 한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방 안을 헤매다 관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약을 다리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에 멈췄습니다. 부인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설화각 뒷마당이냐? 명성아, 너 왜 일을 안 하고 여기 있느냐? 주인이 알면 또 매질을 할 텐데. 정신이 돌아왔음에도 어머니의 첫마디는 아들의 안위 걱정이었습니다. 명성은 약사발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머니, 저 명성입니다. 기생집 머슴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조선의 관리 명성입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때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한씨 부인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20년 전 은전 세 푼을 챙겨 떠날 때 그 작고 가녀린 아이가 이제는 늠름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하구나. 참으로 장해. 내 너를 팔던 날 내 심장도 같이 팔아버려 평생이 겨울인 줄 알았는데 내 얼굴을 보니 이제야 내 가슴에 봄이 오는구나. 미안하다, 명성아. 엄마가 너를 너무 아프게 키웠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그 독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목숨입니다. 어머니가 제 가슴에 심어주신 그 원망이
사실은 저를 지탱해준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힘을 다해 그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매달 관리들에게 바쳤던 뇌물, 장부의 위치와 아버지가 남기신 가문의 인장을 숨겨둔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명성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명성이 20년 전 설화각으로 팔려가던 날,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다 뜯겨나갔던 작은 옷고름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이 옷고름을 쥐고 기도했다. 내가 나를 미워할수록 내 목숨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가 나를 잊을수록 내 앞길은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명성아, 내 심장은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명성은 그 옷고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재회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이미 회광반조, 즉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해가 높이 솟아오를 무렵 한씨 부인은 아들의 품에 안겨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20년 전 대제학 부인의 기품을 되찾은 듯 고결하고 평온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온 고을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명성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관을 운구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은전 3푼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저를 팔아 사신 것은 제 목숨이 아니라 조선의 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정의로 가문의 한을 풀겠습니다. 장례를 마친 명성은 즉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나아가 20년간 어머니가 기록해온 장부와 아버지가 남긴 가문의 비밀 서찰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몰았던 세력들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임금은 분노하며 명했습니다. 대제학 이 판서의 가문을 복권하고 그 아내 한씨의 절개와 지략은 가히 조선의 어머니상이라 할 만하다. 비정함으로 자식을 살린 그 뜻을 기려 고을 어귀의 열여문을 세우고 이명성을 정삼품 당상관에 임명하여 가문의 명예를 높이라. 명성은 왕명을 받들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폐허였던 집터에는 다시 장대한 기와집이 세워졌고 마을 입구에는 어머니의 공덕을 기리는 하얀 열여문이 우뚝 솟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말해서 내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었던 한 여인의 위대한 희생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성은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권좌에 앉아 있을 때도 항상 품속에 은전 3푼을 넣고 다녔습니다. 권력에 취하려 할 때마다, 백성을 돌보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그 은전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어머니의 갈라진 손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가진 이 화려한 관복은 어머니의 낡은 무명옷에서 나왔고 내가 먹는 진수성찬은 어머니가 들이켰던 차가운 얼음물에서 나왔다. 명성은 평생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조선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백성이 없었고 자식을 버리는 비정한 부모의 소문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명성의 이야기를 은전 3푼의 기적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노년이 된 명성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나를 두고 장원급제한 영의정이라 칭송하지만
나는 그저 평생 어머니를 짝사랑했던 기생집 머슴일 뿐이다. 내가 죽거든 화려한 무덤 대신 어머니의 발치에 나를 묻어다오. 저승에 가서라도 어머니의 시린 발을 내 가슴으로 녹여드리고 싶구나. 명성이 눈을 감던 날, 하늘에서는 2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이 어머니 한씨 부인이 아들을 마중 나오기 위해 뿌린 꽃가루라고 믿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식을 기생집에 팔아넘긴 비정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증오하며 출세한 아들. 하지만 그 증오의 껍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뜨거운 사랑의 알맹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 우리를 매몰차게 대했던 순간들이 혹시 우리를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어머니만의 은전세푸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겉모습은 비정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자식을 향한 피눈물, 나는 기도가 섞여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용야담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어르신들, 오늘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